자, 이미 문제는 다 끝나 있는 상태. 하지만 작품 자체는 우리가 분명히 건드려야 되는 것들은 맞으니까 자, 작품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한번 쭉 가보도록 합시다. 제목이 꽃이야. 어려울 거 없다, 그치? 꽃의 씨앗을 보면서 이 화자가 대상에 대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를 따지는 것이 시의 중심이라고 보았을 때 앞에 봤던 흰 바람벽은 화자가 외롭고 쓸쓸한 방 안에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며 더 높은 상태로의 고양 상태를 추구하게 되는 삶의 자세로 바뀌는 과정을 보았잖아? 이 작품도 화자가 꽃이라는 대상을 통해서 뭘 느끼고 뭘 알게 되었는지를 따져보면 되는데, 참고로 아까 그 마지막 문제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대위 얘기를 했었고, 그 대위 관계가 뭐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아예 선언하고 시작했었죠? 가을과 여름이 대위된다고 했었지? 자, 참고 이 작품에서는 이 가을과 여름이 서로 대위된다고 말했어. 그러면 대위가 됐으니까 같은 층위에서 논의되는 것들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중심으로 작품을 읽으면 된다는 거 느낌이 빡 오실 거예요. 그죠? 자, 읽으러 가볼까요? 자, 가봅시다. 가을날 하면서 시작했네요. 자, 가을날. 가을날. 이것도 똑같이 뭐가 설정되고 있죠? 계절적 배경이 설정되고 있죠? 계절적 배경이라고 해도 되고, 당연히 시간적 배경이라고 말하는 것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빈손에 받아든 작은 꽃이 하나. 자, 나의 빈손에 작은 꽃씨가 놓여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느낌표 빡 찍혀 있습니다. 무슨 법? 영탄이죠. 그 대상을 통해서 느낀 감정과 감독을 표현하고 싶은 것이겠지. 네. 자, 이때 그 숱한 잎이며 꽃이며 찬란한 빛깔이 사라진다. 이 꽃씨를 보고 이렇게 화자가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 기본적으로 꽃과 잎과 또 찬란한 뭐였지? 찬란한 빛깔. 찬란한 빛깔이 지금 뭐였다? 사라지는 상태다. 사라지는 건 부정적, 네거티브한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 사라진 상태라는 걸 인식하고, 사라진 다음 오직 한 알의 작은 꽃씨 속에 뭐했다? 모여든 가을. 그 다음에 vs 모여든 가을. 그럼 여기서 중심이 되는 시어는 누가 말해도 모여든이라는 단어가 됐을 거야. 그리고 이 모여든이라는 단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자, 꽃이 있었어. 꽃에게는 화려한 꽃잎도 있었고, 암술과 수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파리들도 있었지. 오케이.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이 조그만 점 하나에 모여 있는 거야. 그럼 이건 뭐가 된 거죠? 압축되고 함축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겠지. 그래서 뭐랄까? 우린 이걸 내적 함축의 상태.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좀 미리 하는 얘기지만 쓰는 김에 옆에 쓰세요. 같이. 성숙의 상태. 내적 성숙의 상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우리 게임이나 PC나 자동차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 얘들아. 튜닝의 끝은 뭐다? 순정이다, 그치? 처음에 차를 사잖아? 그러면 하고 싶은 일이 되게 많아. 내 차잖아, 이제. 처음으로 산 내 차야. 그러면 코팅도 멋진 걸로 하고 싶고, 뒤에 날개도 좀 달고 싶고, 안테나도 좀 귀염귀염한 걸로 달고 싶고, 바깥에 스파이더맨 인형 하나 매달아놨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 있잖아. 막 꾸며! 휠도 막 반짝반짝하게 꾸며. 그러다가 열심히 타고 다니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거추장스러워지는 순간이 온다? 그러면 다 떼어버려, 하나씩 또. 이거는 딱히 필요가 없는데 괜히 내가 그냥 쓸데없이 달고 다닌 거였구나. 떼고 나면 다시 뭘로 돌아와? 순정으로 돌아와. 얘도 마찬가지야. 갑자기 차 얘기였지만 어떤 존재가 꽃도 달고 있고 잎도 달고 있었고 여러 가지 달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한 점으로 추각시킬 수 있는 걸 확인한 거지. 성숙의 단계로 올라가는 거야. 계속 빛나는 여름의 오후. 자, 이제 연이 끊겼어. 여름이야. 대위시켜야 되는 걸 대위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시어를 읽자. 빛나는 여름입니다. 핏빛 꽃들의 몸부림이며 핏빛 꽃들의 몸부림이래. 자, 요걸 주의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요런 시어를 보면 선생님 피가 보여요. 몸부림을 치고 있대요. 부정적인 겁니다. 아니에요. 맥락을 봐야지. 자, 핏빛 꽃들의 몸부림이며 일단 플러스 시키자. 또 뜨거운 노을의 입김이 있어. 뜨거운 노을의 입김이 있었지. 그럼 뭐예요? 지금 이 상태는 뭘 상징하는 거야? 여름이라는 계절을 상징하는 거야. 여름날 피어난 화려한 색과, 오케이? 그리고 찬란하게 피어난 모습, 이런 것들을 몸부림이라는 단어나
입김과 같은 무슨 법? 의인화된 표현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여물었다는 거야. 하나로 딱 모여들어서 하나의 무게로 만져지는 것일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제는 하나의 무게로 만져지는 거래. 지금 이거 뭐 말하는 거야? 여름날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무게로 축약된 거야. 이거 뭐 말하는 거야? 씨앗이지. 그 씨앗이 만져진대. 그러면 하나의 무게라고 하는 건 뭔가 번잡한 것들을 다 내 안쪽으로 걷어들이고 받아들이고 수용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겠네? 자, 그런데 이걸 또 뭘로 표현한 거야? 결국 내적 함축과 성숙이라는 상태를 무게로 만져진다라는 식으로 표출하고 있네? 그럼 이것도 주상적 관념의 부처라고 보여야 되는 거지. 예상대로 첫 번째 문제의 답은 이거였습니다. 됐죠? 참고로 선생님 이 문제에 만약에 의인법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으면 그게 답일까요? 그것도 답이 되죠. 당연하죠. 하지만 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 없는 거야.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비애의 껍질을 모아 불태워버리면, 자, 이거 썼습니다. 비애의 껍질을 모아서 불태워버린대. 그래서 참고로 여기도 추대부가 있다. 추간부 있어. 그러니까 참고로 요거는 난이도가 좀 높아. 자, 잘 봐. 이거 비유법이지. 비유법이야. 얘들아, 내 마음은 호수요를 생각해보자. 내 마음을 호수에 빗댔지. 맞아? 비애의 껍질도 마찬가지로. 그럼 비애라고 하는 감정을 껍질이라고 하는 구체적 대상으로 표현한 거네? 감 잡히지? 그러니까 이 녀석도 추간부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쉽지는 않아, 그죠? 이게 한눈에 보이진 않을 수 있어. 하지만 이 비애라고 하는 특정 감정을 껍질이라고 하는 특정 대상을 통해서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불태워버리면 갑자기 뜰이 넓어가는 가을날, 오케이? 자, 불태워버리면 가을이 되고 나서 아까 지금 불태우는 거 왜 나오는 거야? 몸부림과 뜨거움 같은 것들이 다 활활 타올라서 하나로 집약되는 거야. 하나로 집약되고 나서 가을이 되는 거지. 가을이 되고 나면 내 마음 어느 깊이에서도 고이 여물어가는 빛나는 외로움. 자, 고이 여물어가는. 그럼 고이 여물어가는 걸 뭘 말하는 거지? 우리는 성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지. 하나로 추격되는 과정인 거야. 그리고 이걸 보고 빛나는 외로움이라고 표현했어. 자, 보이죠? 이 정도는 보여야지. 빛나는 거 플러스 외로운 거 마이너스 두 개의 모순된 표현을 통해서 홀로 되고 외로운 존재가 됐지만 점점 내적 성숙을 알아가는 상태가 된 그 상태를 말하는 이거 무슨 법이다? 역설법이다. 아까 나왔던 선택지 중에 하나의 역설법이 있는 것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빛나는 외로움. 즉 뭐냐면 찬란한 아름다움이 다 빛나는 상태가 다 사라져버린 거야. 핏빛꽃의 몸부림이나 뜨거운 노을의 입김 같은 화려함들이 지금은 다 사라지고 불태워지고 없는 거지. 이제 여물어서 하나의 존재가 돼버렸어. 그 하나의 존재가 된 상태를 뭐라고? 빛나는 외로움이라고 표현한 거야. 자, 그래서 오늘은 한 알의 꽃을 골라 긴, 시적허용 이런 건 알지? 긴 기다림의 창변에 화려한 어젯날의 대화를 묻는다. 자, 뭐 했다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는 꽃씨안을 골라서 꽃씨를 통해서 화려한 어젯날의 대화를 묻는다. 화려한 어젯날의 대화를 뭐한다? 묻는다. 오케이? 자, 지금 이거 뭐 말하는 거예요? 과거를 화려했던 어제에 대해서 얘기를 주고받고 있지. 과거를 돌아보는 행위야. 그리고 과거를 돌아본다라는 말을 우리가 되게 있어 보이는 말로는 뭐로 바꾸죠? 성찰하는 거죠. 오케이? 성찰의 자세를 드러내면서 시가 마무리되고 있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작품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 화자가 꽃이라고 하는 작은 존재를 통해 내적 성숙과 결실의 상태를 인식하게 됐고 자신의 삶 역시 이러한 성찰의 단계로 올라가기를 소망하는 시다 정도로 우리는 작품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하면서 작품의 내용을 일단 쫙 마무리 한번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내용이었고요. 자, 앞에서 봤던 흰 바람벽에 비해서는 그래도 뭐 길이가 길인 만큼 좀 수월함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참고로 이 가을과 여름이라고 하는 대위 관계는 그럼 결론적으로 뭘 말하는 거였어?
여름날은 화려함과 꾸면 어떤 뭐랄까 찬란한 생명. 근데 가을은 함축과 내적 성숙 이런 것들이 서로 같은 층위로 대비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자, 문제 확인해 볼까요? 31번 예상했던 대로 5번이 답이었던 건 방금 확인했으니까 넘어가고 32번의 리을과 미음을 볼까요? 자, 리을이 뭐였냐면 빈손을 받아든 작은 꽃이 하나 자연을 보고 느낀 감탄. 야, 느낌표가 찍혀있는데 영탄인 건 당연한 거 아니? 그지? 마지막 5번 물론 느낌표가 찍혀있으면 무조건 영탄은 아니다. 하긴 그건 한데 일반적 상황에서는 대부분 통하는 얘기죠. 미음, 핏빛 꽃들의 몸부림. 이거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문제 풀 때 혼돈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장면이라서 표현을 한 거야. 자, 5번에서 뭐라고 했어? 시적 대상의 생동감 있는 모습. 그럼 생각해봐. 만약에 이 문제 꽃씨가 다였고 이 선택지가 2번에 있었고 답이 1, 2, 3번이 밑으로 내려서 5번이었다고 쳐보자. 이거 많이 틀렸을걸? 많이 틀렸을 거야. 선생님 핏빛 몸부림인데 왜 이게 생동감이죠. 생동감 맞아요. 화려한 색으로 찬란하게 피어난 꽃의 모습을 표현한 거라니까. 시의 맥락을 보았을 때 얘 혼자 부정적일 리는 없잖아. 오케이? 여름날 몸부림을 치고 입김을 하면서 하나의 무기로 만져진 상태로 변해가는 그 과정 자체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되셨지? 시는 맥락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라는 거 신경 써주세요. 네.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32번도 봤고요. 33번 4번만 맞는지 확인해 줄게. 4번 B는 외적 상황을 내면화해서 얻은 깨달음을 담고 있대. 외적 상황은 뭐였죠? 화자나 꽃씨를 받아든. 내적인 건 뭐죠? 이 꽃씨처럼 나도 내적으로 성숙하길 바래 라는 얘기네. 그러면 이 두 작품은 이 A와 B는 어떤 의도로 가지고 문제를 만든 거야? A는 나의 상황을 다른 쪽에 비추어 본 거고 B는 다른 상황을 나에게 비추어 온 상황, 즉 방향성의 차이를 가지고 대립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만든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오케이. 33번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자, 34번은 마저 보고 갈게요. 4번과 5번은 보고 갑시다. 4번 나에서 작은 가을을, 숱하는 여름을 각각의 범주를 대비시켰고요. 옹골짐을 풍성함을 각각 환기시킨대. 옹골진 게 뭐예요? 작지만 알차다라는 뜻이에요. 작은 것인데 꽉 차 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작은 가을, 숱한 여름이라는 단어가 수식 관계로 대응되고 있는데 이 작은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작지만 알차 있는 상태. 그렇지? 함축되어 있고 압축되어 있는 어디 갔어? 작은 꽃이 함축되어 있고 압축되어 있는 상태라는 걸 말해주는 거고 반대로 여름은 화려한 여러 가지 몸부림과 입김을 보여주는 상태라는 거 생각하면 되겠다. 마지막 5번 여물어는 가을을 빛나는 여름을 각각 대입시켜서 여물다에서 성숙함을 빛나는에서 찬란함을 우리는 각각 뽑아내는 거 딱히 어려움 없죠? 자, 이렇게 해서 꽃이란 작품까지 한번 작품을 쭈르륵 정리를 해봤습니다. 34번 끝. 자, 그러면 다음 작품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거를 바로 갑시다. 근데 이렇게 서둘러 가도 있잖아. 한 주차에 한 회가 안 끝나. 할 게 많어. 참고로 앞방 같은 경우에는 그 어디지? 이름이 뭐였지? 어디까지 했다? 잠깐만. 사수까지 봤었고 청강사자 현부전까지 겨우겨우 갔어. 우리도 아마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자, 무의도기행이라는 작품을 한번 보러 갑시다. 무의도기행. 자, 일단은 작품의 갈래가 모임. 어디가 오랜만에 보는 항상시 작품이죠. 그 작품의 갈래는 극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극이 나왔으면 뭘 붙게 되어 있다. 극작품의 갈래적 특징을 문제화시키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거 외에는 나머지는 다 뭐다? 나머지는 뭐랑 똑같이 보면 돼? 인물, 사건, 배경, 갈등이라고 하는 뭐로서의 특징을 서사로서의 특징만 잘 잡으시면 똑같이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야? 누가 나와서 무슨 갈등을 벌이고 있고 그때 핵심 인물들은 누구인지 체크하면 되는 거야. 물론 전체 스토리는 우리 보지. 하지만 이 전체 스토리를 안다고 해서 우리 문제가 수월하고 무조건 잘 풀린다는 보장은 없다. 그런데 봐야 한다. 왜? 알고 가는 거랑 모르고 가는 거랑은 큰 틀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분명히 디테일이 다르니까. 자, 무의도기행의 문제를 먼저 보고요. 그리고 나서 전체 줄거리 좀 살짝 정리를 해보고 한번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35번부터 가볼게요. 기억부터 미음을 통해 등장인물에 대한 심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가, 봐봐. 인물이고 사건 아니야? 그치? 기억부터 미음까지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 근데 천명은, 주학의 천은, 공시는, 천명은, 공시는. 일단 그러면 읽으면서 이 천명과
공씨의 심리를 읽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겠구나라는 거 당연히 눈치채고 시작하는 거랑 그냥 작품이다 읽고 시작하는 거랑 다르다. 그치? 두 번째 36번 A에 대해 설명하래. A가 어느 부분인지 싹 보고 와. 자, A가 낭독이라고 묶여있는 거 보여? 바로 요 문제. 36번 문제가 요걸로 등장한 거야. 이게 35번 문제로 등장한 것이네. 되셨나요? 자, 지금 선택지를 봤더니 소설의 1인칭 주인공 시점처럼과 3, 4, 5번 소설의 1인칭 관찰자 시점처럼으로 묶여있는 거 보이네? 그러면 일단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내 손은 그냥 묶고 있는 거야 그냥. 그치? 그럼 이게 소설로 치자면 이런 거에 해당하는데 그럼 이 녀석은 이게 분명히 극인데 왜 넣었겠니? 라고 하는 걸 파악하는 문제겠네? 나중에 읽으면서 정리하고 참고로 A를 읽으면서 지문을 다 읽으면 자연스럽게 36번 문제도 풀리는 상태가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37번 아유, 다 알려주고 시작하는 그 배경이죠. 그치? 보기 다 알려주고 시작합니다. 가볼까요? 이걸 읽고 중심 존재 정리해도 돼. 가자. 무의도 기행은 일제강점기의 무의도라는 선마을을 배경으로. 일단 배경이 뭐래요? 일제강점기래요. 상황이 좋을 리가 없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일제강점기 때 내 상황이 참 좋았다라고 하면 그냥 그건 뭐임? 친일파입니다. 그죠? 친일을 하고 있으니까 삶이 풍족하고 여유로웠겠지. 근데 우리가 문학으로 성취도가 높다는 작품들이 편안한 삶을 누렸던 매국노들의 이야기는 아니잖아. 그렇지. 아무튼 섬마을 무의도라고 하는 섬을 배경으로 이거는 시간적 배경, 이거는 공간적 배경. 체크. 자, 이 모습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야. 참고로 이것도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이 사실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그 함수덕 시나 혹은 그 당대의 어떤 극작가들의 일반적 특성 중에 사실주의 극이라는 게 있고 사실주의 문학이라는 게 있어. 그리고 이 사실주의는 보통 어떤 패턴을 지닌다? 뭔가 하층민들의 똥꼬가 찢어질 정도의 극도의 고통 상태와 괴로움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특징이야. 그래서 보통 비극으로 끝나. 그리고 이 사실주의 극은 그런 흐름을 통해서 이 작품의 내용을 읽는 우리 독자가 뭔가를 새롭게 느끼고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의도를 짓는 게 일반적 특성이다 라는 것도 알아두자. 오케이? 사실주의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그러면 주인공은 굉장히 힘들 거야. 비극일 가능성이 높아. 오케이? 잡아주자. 대규모 자본력과 기술력으로 무장한 일본의 고깃배는 조선의 어업을 빠른 속도로 잠식, 누에가 먹어치우듯. 근데 누에가 이게 천천히 먹을 것 같지 절대 안 그렇습니다. 누에 뽕잎 갖다 주잖아. 순삭돼요. 말 그대로 순삭됩니다. 뽕 잎에 그 줄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관찰하고 싶으면 걔한테 주면 잠시 후에 들어보면 안 나와. 그 나뭇잎이 이렇게 있으면 나중에 딱 먹고 나면 마치 그 생선 뼈다귀만 남기는 것처럼 이 줄기만 남아. 진짜 이렇게 잘 먹어. 겁내 잘 먹어. 그래서 뽕나무가 채로 삼키듯 순식간에 없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부분의 어민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었지. 핵심은 뭐예요? 이 상황 속에서 어민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된 거야. 그리고 그 배경에는 일제들의 뭐랄까 강력한 수탈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열악한 상황에서 섬 사람들은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낡은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물린다. 악순환의 반복이잖아. 자, 좋은 물고기나 좋은 비싼 물고기 자체를 일본 애들이 쫙 들어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일본 어선들은 레이더 똥똥똥 뛰면 이게 화살이 평평평평 날아가면서 여기 이만큼 있어요. 이게 보여줘. 그러면 오른쪽 앞으로 더 가가지고 그물 한번 던져 하면 쫙 걷어 올리잖아. 오케이? 근데 우리 배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바람이 동남풍이 부는구나. 그러면서 바람 방향 계산하고 우리 선장님의 촉. 요맘때 요 계절에 요 날씨면은 여기에 많아 하고 던져보는 거야. 이 게임이 안 되지 당연히. 그러니까 안 잡히니까 그냥 왔어. 돈이 없네. 돈을 못 벌었어. 근데 다음에 항해는 또 나가야 돼. 그러면 수리비와 유지비는 유지하지 못한 채 그냥 또 나가야 되는 거니까 계속 무한정으로 부정적 상태가 반복되는 것이겠지. 오케이? 자, 키워드는 빈곤한 어민층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고기잡이로 낡은 배를 타고 해야 되는데 한편 천명은 우리 주인공 이름이기도 하죠. 이 바다를 죽음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섬에서 벗어나 육지에 정착하여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 보자. 인물관계도니까 이거 따로 쓸게요. 천명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 천명의 의식 속에서 바다는 죽음이라는 공간이야. 그럼 육지는 자연스럽게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삶의 공간이고 새로운 것들을 영위해야 되는 공간이지.
그래서 바다를 거부하는 인물. 근데 하지만 천명은 주변 사람들의 강요에 못 이겨 결국 바다에 나가서 죽게 됩니다. vs 다른 이들. 잠시 후에 지울 거야, 쓰지 마. 자, 다른 이들에 의해서 결국 바다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뭐야? 비극적 운명을 가진 주인공이에요. 맞지? 말했잖아. 기본적으로 여기다 썼었네. 이 사실주의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런 일이 대부분 벌어진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이 작품에서 그의 죽음은 개인적인 비극이면서 동시에 가난으로 인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지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당시 어민들의 비참한 모습을 형성한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의 의의까지 설명해주고 있잖아. 이에 천명이가 바다로 가서 죽은 것은 곧 우리 민족의 순환과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해주고 가고 있네. 됐죠? 자, 그러면 아니 이게 이토록 좋은 보기가 어딨어. 작품을 보는데 인물 사건 배경이 제일 중요하잖아. 인물은 누가 있고 사건은 이런 일이 벌어질 거고 뭐라고? 바다에 나가야 된다? 나가기 싫다. 갈등이지. 그리고 배경은 이런 거야. 다 알려주고 시작하고 있는 거잖아. 실제로 우리가 수련에서 만나게 될 작품들의 보기는 이 정도의 일리는 절대 없다는 걸 알고 있지. 알아주시고. 자, 그래서 중심 갈등이 요 정도인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보조자료 있는 분들은 지금 꺼내주시면 됩니다. 근데 조금밖에 안 읽을 거야. 조금만 쓸게요. 전체 줄거리, 앞부분의 줄거리를 좀 읽고 시작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자, 보조자료 꺼내주시고 무의도 기행의 첫 번째 페이지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오, 양이 많은데? 훌륭해. 아주 많네. 이름이 뭐야? 콘트라베이스. 나 좋다. 가볼까요? 자, 가봅시다. 앞부분 줄거리를 읽으러 온 거야. 낙경은 그러니까 무의도를 이 작품 속에서 때무리라고 부릅니다. 때무리의 어부로 첫째와 둘째 아들을 바다에서 잃은 사람입니다. 자, 참고로 이 낙경이가 천명이 아빠예요. 그러니까 여기 써놓을까? 낙경. 그리고 천명을 중심으로 할게. 천명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기본적으로 첫째와 둘째를 전부 바다에서 잃어버린 어부입니다. 혼인 날짜까지 잡은 딸은 그물미천을 장만하기 위해 중국의 술집에 팔아넘겼고, 엉망진창이죠. 얘들아, 이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 너희들이 부모님이 나를 판다고 생각해봐. 야, 너 아들이잖아. 너 노동력 좀 되잖아. 야, 우리 집이 지금 힘들어. 너 가. 이거 말이 돼? 근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던 시기가 바로 언제? 일제강점기잖아. 얘들아, 유치진의 소라는 극작품 기억나? 소 기억나? 소에서도 그 첫째 개똥이랑 말똥이가 이렇게 다툼을 벌이는데 그 소에 관련된 지분을 얻고 싶어 하지. 그 지분을 얻고 싶어 하는데 첫째 개똥이가 첫 번째가 맞나? 아무튼 개똥이가 뭐가 문제였어? 그 언년이가 옆집 아저씨 딸인데 결혼하려고 약속까지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 딸을 역시 중국에 유학에 팔아버리잖아. 술집 여자로 보내버리는 거야. 술집에 사는 말 그대로 이게 인신매매지 뭐. 돈 주고 사오고 대신 얘네들은 그 돈을 갚을 때까지 돈을 벌라고 그래서 일 시키는 것이고, 부모님은 걔가 한 명분의 식량이 줄었으니까 살만하고 걔가 팔려났으니까 돈이 생긴다잖아. 그러니까 일륜조차 저버리는 일을 벌일 만큼 극도로 배고픈 상태의 사실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야. 오케이? 경제 주자로 가능했던 시기야. 아무튼 이 낙경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형적인 뭐예요? 어부입니다. 자기 모든 것을 어부로서의 삶에 던지고 있는 거야. 방금 뭐가 필요해서 딸 팔았다고요? 그물값 마련하려고요? 돈이 없으니까. 자, 그리고 보통학교를 졸업한 막내 아들 천명이를 생계를 위해 천암의 배에 태우려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 주장은 천암의 배가 있어. 천암 배에 누가 이 천명이가 타고 운행을 해주길 바래. 그래서 돈을 벌어와야 돼. 한 명이라도 더 나가서 바닷일을 해야 해. 자, 하지만 두 형을 바다에서 잃어버린 천명은 어떻게든 배를 타지 않기 위해 항구에서 일을 하지만
마땅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고기잡이를 시키려는 부모에 의해 다시 섬으로 강제 소환돼. 천명의 어머니인 공씨는, 자, 이 공씨도 뒤에 나올 테니까 이거 써버릴까? 공씨입니다. 어머니예요. 어머니 공씨는 막내 아들만은 바다에 보내고 싶진 않지만 나중에 선장을 만들어주겠다는 남동생의 말에 결국 천명이 배를 타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이 막내를 나중에 후일 천명이가 나중에 이제 선장이 되지 않겠느냐? 선장은 직책이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결국 누구의? 자, 공씨의 동생 낙경에게는 처의 남동생이니까 처는 맞지? 오케이? 그래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천명이가 어선에 탑승하기를 원하는 상태입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들 간의 갈등이 벌어질 거 뻔히 보이잖아, 그지? 그런 상태에서 얘기가 이제 벌어지는 거야. 자, 이제 쭉쭉 읽어내면 됩니다. 읽으러 갈까요? 자, 이제 본문으로 가봅시다. 다시 본문으로 가자. 자, 맨 처음에 이제 뭐 쥐어짜는 듯한 소리로 규환을 친다. 규환이라고 하는 게 큰 소리를 하면서 막 거부하면 그런 내 목소리입니다. 자, 가보자. 아, 죽었으면 죽었지 그 배 안 타요. 그 배는 부자리가 얼었어요. 부자리가 뭐냐면 배에서 이게 배 중심을 잇는 그 얘들아 이번에 일본에서 그 수송선한 저기 조조각이 나서 섬 하나 아작냈죠. 알고 있죠? 야, 아베는 사임했다가 다시 재임됐던데 그 사이에 또 사임을 했는데 다음 사람이 뽑힐 때까지는 재임할 거래. 이거 뭐지 걔들은? 난 이상해. 근데 개인적으로는 더 했으면 싶기도 해. 화면 꺼졌다. 이게 함부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또 삽질 좀 해주고 그렇지. 우리나라한테 이득이는 일 좀 해줬으면 좋겠어. 아, 정치인이 되면 많이 사람이 바뀌는 모습이 보이나 봐요. 그죠? 선생님이 알기로는 아베가 처음부터 한국을 혐오하는 그런 존재이진 않았다고 알고 있거든. 가장 대표적으로 현충원 참배도 했던 인물이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럼 뭐해? 일본 수상이 되니까 그 표심과 지지를 얻기 위해서 혐한으로 완전히 노선을 틀어버렸잖아요. 마음이 복잡하네요. 모르겠어요. 자, 배가 요 자리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배 아랫부분에 요 자리가 썩어서 휘어있는데 그걸 대충 그냥 나무 널빤지로만 덧대놓은 거야. 가려놓은 거지. 쉽게 말해서 눈 가리고 아우를 해놓은 거지. 오케이? 자, 또 읽어봐. 헐긴 뭔 배가 헐어? 이놈아, 나가기 싫다면 핑계 하나로 잘 만드는구만. 핑계 낸다고 생각하는 거네요. 지금 뭐예요? 이미 갈등 상태입니다. 그쵸? 갈등의 내용은 뭐예요? 단순하지. 누구네 배? 이 천한 배에 타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있는 거. 뭐 쓸 필요도 없지. 아니, 성소방이 거짓말을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 배는 대깔로 구명을 메워놨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힘을 받는 자리를 용접 따위로 채우면 이거 무조건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죠? 그래서 겨우 물이 안 들어오는 거지만 대깔만 빠지면 배 밑창으로 고태불이 밀 거예요. 물이 차들어온다고. 더군다나 골관에서 노대나 한번 만나면, 노대는 이제 거대한 바람, 큰 태풍, 아니 태풍까지는 아니고 큰 바람입니다. 큰 바람 한 번만 제대로 만나면 부자리가 철썩하고 갈라질 거예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봤거든. 아, 이놈아, 그거는 구주부가 너 못하게 하느라고 꾸며서 한 소리야 라고 돼 있는데, 자, 이 구주부 얘기가 나옵니다. 참고입니다. 구주부. 참고로 여기서는 천명이가 성서방 얘기를 하죠. 이거는 우리가 못 본 지문이야. 자, 보통 못 본 지문 속의 상황도 알고는 있어야 만약에 연기가 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텐데요. 참고로 이 천명이가 제법 머리가 똘똘해. 혼자서 지금 초등학교까지 졸업을 한 거거든. 다른 애들은 졸업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 구주부가 대릴 사위를 데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야. 참고로 이 사람은 약국을 운영하고 있어요. 좋죠. 약국 좋죠. 약사입니다. 그래서 천명이가 우리 집안에 대릴 사위로 들어와가지고 우리 대를 좀 이어주고 우리들의 어떤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꼬시는 거예요. 야, 우리 딸이랑 결혼해가지고 여기서 정착해가지고 좀 우리 사업도 좀 확장시켜주고 그러면 참 좋겠네 하면서, 야, 너 배 타지 마, 위험해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근데 천명이는 다 썼어. 천명이는 그 얘기를 듣고 안 타고 싶은 거고, 흰색도 다 썼네. 안 타고 싶은 거고, 어머니는 핑계라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그거 꾸민 말이야. 야, 내가 배에 가서 대가를 대봤다니까요. 나무가 썩어서 우기적 해요. 그 나무가 이제 소리 이렇게
끄득끄득한 소리 내는 걸 무기적무기라고 표현한 거죠. 아 이놈이 어디 갔어거든? 나하고 한번 같이 가보자. 천명은 낙경의 팔을 뿌리칩니다. 또 공씨는 아버지에게 매달리면서 아유 힘찬 어서 아범한테 가보시오. 아니 괜히 방정 맞은 일 소리를 해가지고 일을 이렇게 저질러나 하면서 열받아합니다. 그럼 이제 참고로 현재 낙경이 열받아 있는 이유는 뭐다? 자기의 아들인 천명이가 이 천암의 배를 타지 않으려고 용을 쓰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난 상태. 낙경이는 중얼거리면서 공주에게 있는 곳으로 갑니다. 주악의 천은 사장에서 들어와 증오에 찬 눈으로 말없이 쏘아보고 있는데요. 참고로 이게 또 왜 그러냐, 또 백그라운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천명이가 부둣가에서 잠깐 알바 같은 거 하면서 어떻게든 육지를 해보려고 노력한다고 했었지, 그러다 사고를 하나 쳤어. 그래서 그 사고를 쳤으니까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부처 말씀드리지만 이 낙경이네 집에 돈이 없어. 돈이 없어. 아들들도 다 잃어버렸어. 딸도 지금 그물값을 팔고 있는 지경이야. 돈이 없으니까 그 사고 손해배상을 어떻게 했느냐, 이 천암내에서 그 나중에 잘 삭혀서 팔려고 했던 젓갈을 그냥 팔아가지고 그걸로 돈을 만들어서 얘를 오케이? 커버 친 거야. 그러면 당연히 천암의 아내 입장에선 천명이가 짜증나는 새끼겠지. 쟤 때문에 우리 집에 돈이 없어진 거야. 참고로 젓갈은 담궈놓고 일정한 시간 숙성을 시켜야 그게 젓갈의 맛을 내겠지. 그리고 그래야 상품화가 돼서 상품의 가치가 있겠지.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다 삭지도 않았는데 일단 그냥 세우라고 치고 파는 거야. 돈이 없으니까.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쏘아보고 있는 거예요. 천명입니다. 어머니의 손을 끌어서 자기 뺨 비비면서 어머니 못해서 보나 물에서 보나 돈만 벌면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 배 타기 정말 싫어요. 아 그런데 왜놈아 어저께 왜 탄다고 했어? 아 어저께는 배를 탄다고 했었네? 어머니가 불쌍해서 그랬어요. 자 참고로 이 천명이는 배를 타려는 이유, 그러니까 이거는 갈등입니다. 그렇죠? 그 갈등이 배틀을 타는 이유가 있는데 1번이 뭐냐면 어머니에 대한 이거 효심까지 가긴 좀 그렇고 어머니에게 대한 연민을 느껴서 어머니 희망이 어머니가 잘 살아가자 하는 게 아니야. 아빠는 그냥 전형적인 어민이야. 뱃사람이야. 근데 어머니는 천명이를 선장시켜 준다고 하니까 탑승하게 말하는 거거든. 그런 어머니가 안타까워서 애민부장 안주라는 놈이 항구상정은 왜 나왔어? 아 공부해가지고 트럭 운전하려고요. 야 니까지 놈이 무슨 트럭 운전을 해? 아 왜 못 들어가요? 조수로 넣어준다고 했거든. 열심히 하면 된다고 했거든요. 거짓말 말어 이놈아. 아 지금이라도 한국만 가면 자리 났을 텐데. 아 임마 사람 치고 콩만 먹으려고 그 무서운 운전수 잘 들어가? 오케이? 운전하다 사고 나니까. 니놈 꼴 소리를 안 봤으면 내가 10년 더 살겠어요. 응? 아들 셋에 딸 하나 낳았지만 이렇게 속썩이는 자식은 보길 찬주 처음이구만 그래. 응? 타득순산이었는데 저놈만 백가죽을 쥐어뜯고 지랄을 치면서 나오더니 지랄이 하나 나왔죠. 뭐요? 비속어요. 알죠? 자 기본적으로 이 비속어가 나타내주는 요가 뭐다? 생동감, 현장감, 사실성. 바로 되지? 생동감, 현장감, 사실성 잡아주시고. 아니 이날 이때까지 이렇게 내석을 푹푹 쏘기는 그려. 이때 주악의 처가 공시 앞으로 나옵니다. 공주하게 안 해. 형님 저 녀석을 그대로 뒀다가 참고로 얘들아 그 여자들끼리 서로 형님이라고 부르는 상황이 뭔지는 알죠? 동서지간에서 형님과 동서라고 부르잖아. 그치? 저 녀석 그냥 냅뒀다가는 또 항구로 도망가서 외상밥 처먹고 우리 못할 일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참아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버리지 않고 싶은 일들을 또 버리게 된다는 얘기지. 우리가 그 밥값 장만하라고 얼마나 했은 줄 알아? 내년 봄에 팔려던 새우젓을 미리 모두 팔아서 변통을 썼잖아요. 아이고 자네 볼라치 없네. 아니 저단 밑에 보퉁이 보시구려. 어쩐지 하는 짓이 수상합니다 않고 설마 그러려 했겠어? 오케이? 보퉁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보퉁이는 모퉁이가 아니에요. 보퉁이는 보자기로 싸놓은 물건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짐을 싸놓은 거죠. 그러면 그 보퉁이를 보면서 얘가 지금이라도 당장 도망가고 싶어 하는구나를 눈치채면 되겠지? 눈치챌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주악의 처가 말합니다. 아니 내가 쌍심지가 나서도 저 녀석을 기어코 내보내야 말겠어. 저런 녀석은 대기에서 안짝물도 뒤집어 써보고 마파람에 돛줄도 붙들고 휘달려보기도 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파람에 거대한 바람에 이 돛이 있으면 여기 돛에 줄이 매달려 있을 거 아니야? 이 돌이 줄이 막 파랑파랑 날리겠지. 그러면 으악 하면서 이거 붙들고 막 그렇지? 살려줘 하면서 날아가는 상태가 돼봐야, 쉽게 말해서 고생 좀 해봐야 예? 이 녀석이 진짜 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인이 되는 거야, 어른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했더니 아유 어서 개로 나가 이놈아. 싫다는 놈을 달래는 들겠수? 그냥 끌고 갑시다. 주악의 처는 목판을 내려놓고 막 가고 끕니다. 놔요!
놓으면 또 사람 들이받고 벌금 내려고 하게? 아니 누나가 천지로 갈 때 나한테 한 말 있어요. 이렇게 애미 속삭이라고 했었어? 아 죽어서 항구에서 가지고 죽지 떼무리에서 사고가 되지 말라고 했었어요. 오케이? 떼무리에서 사고가 된 결과 결국에 뭐예요? 너의 아버지를 봐라. 우리 가족들 다 이렇게 팔려나가고 죽어나가고 있지 않느냐. 너라도 생존해라. 그 말하는 거죠. 사공하고 무슨 대처지워 죽어졌거든. 지금 세상이 그래도 어수선한 건 뭐니 해도 백정하고 괴기잡이밖에 없어요. 잡아먹는 데 미칠 게 없거든. 자, 이것도 되게 슬픈 말이에요. 잡아먹는 데 미칠 게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당대에 뭐랄까 그 소외된 사람들의 거죠. 사람들의 일반적 인식이 이런 거야. 그럼 쉽게 말하자면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거잖아. 오케이? 야 시절이 힘들어. 그러니까 야 미래 시대는 이런 시대야. IT 시대고 산업화 시대야. 이제부터 온라인 강의를 준비해야 돼. 올처럼 부랴부랴 막 물어보지 말고 평소에 뭐 테스팅도 해보고 이것저것 해봐야지 하면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아이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들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네가 그 먹을 걸 잡는 사람이 되면 된다. 가서 잡아와. 근데 그 잡아오는 게 어떤 비유적인 의미로서의 먹을 것이 아니라 미래의 먹거리가 아니라 진짜로 먹을 걸 말하는 거잖아. 한계가 있는 인식이죠. 일제강점기에 일본 배들은 첨단 기술을 발휘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얘들은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이죠. 천병이가 말합니다. 큰 성도 작은 성도, 성은 형이죠. 큰형 작은형 전부 다 벌 바다에서 죽었어요. 큰형은 조기잡이 배에 나갔다가 덕적서 황서방이 배등거리만 찾아왔고, 오케이? 그러니까 뭐야? 그 그러니까 옷 시신은 심지어 찾지도 못한 거야. 옷 쪼가리만 찾은 거야. 그리고 작은형은 새우 잡으러 나갔다가 덴마 다리 밑에 대가리 쳐갖고 그걸 늘어진 걸 누나하고 어머니가 끌어서 왔었잖아요. 에이씨, 그때 노대에 죽은 사람이 어디 네 형들뿐이야? 때문에서만 엎어진 낙배가 20척이 넘고 연평도에서 알지? 연평에서 깨진 중사이즈의 배 또 쉬운 척이 넘어. 아니 바닷사람이 바다에서 죽는 건 당연한 일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야. 자, 내가 나가고 나서 비나 억수같이 섞어붙고 높새 바람 때문에 부엌문이 덜그럭거리면 해보시오. 바람이 세게 분다는 뜻이지. 섬에 있는 집의 문이 덜그럭거리면 그 파도를 맡고 있는 배는 어떻겠니?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겠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 어머니는 또 산으로 가고 밤새 울고 다닐 거예요. 난 배 타면 속이 울렁거려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울고 다니는 게 진절머리가 나서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서 두 번째 근데 또 똑같은 얘기인데 어머니에 대한 뭐 때문에 연민 때문에 어머니 우리 나가면 항상 걱정만 하시잖아요. 그 걱정하는 걸 안 봐도 되잖아. 육지에서는 이 너 같은 애물의 자식은 하룻밤이 잡아가십사고 내가 선왕에게 축사하겠다 이놈아 하면서 말을 못지게 합니다. 너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라고 엄마가 말하는 거잖아. 그런데 눈에서는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지. 그러면 심한 말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눈물을 흘리는 이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야? 겉과 속이 다를 수밖에 없는 그 상태의 비극적 상황을 말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마음에도 없는 말이야. 마음은 없어. 마음은 따뜻해. 근데 겉으로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는 거지. 심한 말을 통해서. 오케이? 그래서 아들을 정말 위험한 장소가 맞거든.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근데 그런 사지에 몰아넣을 수밖에 없는 어떤 운명에 대한 거지. 운명에 대한 슬픔을 느끼고 있는 거라는 거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겠네요. 자, 계속 갑니다. 중략이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중략 조건의 주어를 잠깐 볼까? 이렇게 돼있지? 천명은 부모의 강권에 못 이겨 배를 타기로 한다. 꼴라 한 줄밖에 없긴 한데 참고로 이 상황에서 실은 이 중간에 또 다른 일이 있기는 해. 나중에 보조절 한번 읽어보세요. 보조절의 배경 얘기도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천명이가 심지어 뭐까지 하냐면 안 가려고 칼 들고 막 설치는 일까지 벌여요. 나 안 가! 죽어! 하면서 막 안 가는데 결국 공씨가 결국 누구의 설득 때문일 거야. 또 어머니의 설득 때문에. 그래서 2번이 숨어있는 게 어머니의 설득이야. 정말 안 가고 싶어.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칼을 들고 위협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와서 자 나를 찔러. 그럼 차라리 그러고 같이 죽자 이러니까 못하지. 그래놓고 끌려가요 진짜로. 오케이?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는 걸 알았어 나는. 그래서 이제 출발합니다. 공씨가 말하죠. 아범 나간다고 하네.
정말 나갈 거냐? 나가요. 이 안쪽 문을 넘더라도 그래 발시렵지 않게 이거 신고 나가. 내가 신던 거야 하면서 지금 참고로 천명이가 꺼질 듯한 소리로 말을 했지. 왜 그런 거야? 심리가 정말 가기 싫은데 가는 거잖아 지금. 우리 그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학원 갈 때 보이는 보통 태도가 이런 거 아닌가? 그렇죠? 어머니랑 같이 상담을 하러 와요. 그러면 너는 뭐가 어렵고 어렵니? 물어보면 이런 말을 해. 엄마가 시켜서 왔어요. 아무런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 있죠. 자, 아무튼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주악이라고 하는, 참고로 이 천함이 주악입니다. 이 주악은 뭔가 뭐랄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은 있어요. 거기 가서 찬 바닷물을 계속 튀겨서 맞으면 감기 걸리기 딱 좋고 몸이 시름시름 하게 될 테니 내가 이거 장화 줄 테니까 이거 신고 가라고 하면서 신고 갑니다. 그리고 모를 따라 개펄로 나가고 일동 타르고 무대 공업 판성 개에서 떠들며 달려옵니다. 참고로 이 판성이도 판성이가 누구냐면 요 팔려나간 딸 있지. 딸의 정혼자, 그러니까 정혼이라고 말하는 좀 그런데 썸남? 썸남이 누구들다. 내가 걸어서 천진 못 갈 줄 알아? 걸어서 못 갈 줄 알아? 죽어도 내가 한번 보고 죽을 거야. 천수리 한번 꼭 보고 죽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천수리 만나러 나 꼭 갈 거다라고 하면서 막 절규하는 장면이 그 배경에서 실리는 거야. 그치? 봐봐. 이 장면에서 사람들은 깊은 절망감을 느끼겠지. 죽었어. 죽으러 가는 중이야. 난리도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함축되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판성이는 큰 길로 갈라가고요. 공씨는 잊어버린 거나 있는 듯 시장 사장에서 청와에 올라와서 부엌으로 가서는 정화수를 떠와서 축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아들 잘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빌고 있는 거지. 그러면 안 보내면 될 텐데 이게 또 아닌 거야. 그래서 베를린의 벅적한 소요, 떠들썩한 소리, 노틀 하라범의 매기는 가락에 응해서 서양 어부들의 청성에 뚝뚝 떠는 출범가, 어이야, 띠야 하면서 노래 부르겠죠? 하면서 출범가가 들려오고 동네 아이들이 그물 안 내배 나간다, 장래 개미새끼 한 마리 없네 하면서 사람들이 다 몰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공씨는 기도를 마치고 개로 다시 나갔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발을 뚝 멈추고 돌연 전신에 서름이 복받치나 보다 휘청휘청 마당으로 들어오더니 마른 기둥에 월급을 묻고 또 조용히 오열합니다. 자, 이제 결국 천명이가 배타고 갔어요. 근데 공씨는 지금 뭐합니까? 울음을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때의 공씨의 울음은 운명을 받아들이는 쪽도 맞지만 하나의 의미를 좀 더해보자면 뭘 느끼고 있는 거야? 이 삶에 대한, 그러니까 애가 싫다고 하는 걸 시켜야 되는 부모의 입장이잖아, 그치? 니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부모님들이 내가 싫은 것도 막 시키는 경우가 많잖아, 그치? 근데 부모님들 입장에서 그게 좋아 보이고 맞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상대방에게,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억지스러운 짐을 지어준 것 같은 어떤 서러움, 슬픔, 이런 걸 느끼기 때문에 오늘 울음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오케이? 아들이 싫다는 걸 억지로 시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자, 이렇게 됐죠? 지금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번 챕터로 넘어가겠지. 깜깜한 부엌에서 공씨 혼자 우두커니 앉아서 멀거니 바다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통해서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장면이었죠. 자, 낭독이 튀어나옵니다. 자, 낭독 조심해야죠. 참고로 이 문제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몇 번 문제라고 했었죠? 이 문제라고 했었지.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려진 특징을 따로 뽑아내야 되는 건데 뭐가 저렇게 밟히는 거야 도대체? 자, 나는 이 서글픈 이야기를 고만 쓰기로 하겠다면서 갑자기 작품이 소설화돼 버리죠. 이 낭독은 그러면 작품을 어떻게 해주는 거야? 그들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천명이 죽은 다음에 어떤 집안의 분위기를 전달해주는 전달자의 등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전달자가 등장함으로써 결국 어떤 효과가 만들어지는 것인가는 그냥 36분의 글이 답인 거야. 오케이? 자, 일단 읽고 시작하자. 나는 이 서글픈 이야기를 그만 쓸 거야. 나가 나왔어. 그리고 봐봐. 잘 생각해봐. 이 작품의 나는 1인칭인 건 확실해. 근데 이게 주인공일까 관찰자일까 이거 판단하는데 1초 이상 걸리면 문제 있는 겁니다. 그죠? 이 작품의 주인공이 누구야? 이 사람들이야. 나는 관찰하는 사람이겠지. 오케이? 약간 이상했던 대로죠? 자, 그 후 이 배는 동화를 만재하고 돌아오다. 만재, 가득 채웠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뭐야? 꽉 채워서 열심히 진짜 열심히 일을 해온 거죠.
그런데 돌아오다가 10월 하순에 모진노대 10월달이면 또 가을 태풍 올라올 때잖아. 못 일어났나 파선 배가 깨졌어. 예상대로 해주 수상관찰사의 후추장을 받고 공주앞과 납격에 달려가서 천명의 시체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부서진 널쪽에다가 허리띠로 몸을 묶고 해주 항내까지 흘러갔었어요. 그 와중에 뭐 한 거야? 살아남으려고 용을 쓴 거야. 얘는 이 배가 불안정하다는 상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봤겠지. 하지만 그게 쉽게 되니? 참고로 배 물에 빠지면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선생님이 알기로는 저체온증으로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몸을 누이고 누라고 할지라도 체온이 저하로 내려가면서 의식을 잃어버려.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 근데 그 와중에 정신을 잃는 와중에서도 자기의 몸을 그 널빤지에 묶은 거야. 어떻게 둥둥 떠내려 가기라도 하라고. 노틀 하라봄의 여러 동사들 함께 배 탄 사람들은 행방불명. 내가 작년 여름 경성이 너무 우울해서 수영복 한 벌이랑 책은 몇 권 싸들고 21살에 내 꿈과 정열과 감성이 흩어져 있는 이섬을 찾았을 때 참고로 나에게 있어서 이 만재도는 뭐예요? 휴양지였어요. 그리고 휴양지에 와서 그때 참고로 이 친구 잠깐 가르쳤던 기도 한 거지. 도민들은 여전히 고기를 잡으러 나갔고 동네에는 부녀자와 노인들만 있었지. 천명의 힘을 찾아나가니 공씨는 얼빠진 사람같이 부엌에서 멀거니 바다만 내다보고 있었어. 자, 공씨도 나오죠. 이 공씨가 멀거니 있는 이유는 당연히 안 봐도 비디오지. 뭡니까 이거? 아들 이런 슬픔이지 뭐. 나를 보더니 달려와 손을 꼭 붙들고 선생님 그렇게 나가기 싫다는 놈을 점점점 뭐 했다? 우리가 보냈다. 우리가 죽였다 라고 하는 죄책감이죠. 그래서 요 녀석은 또 공씨의 말은 뭘 보여주는 거야? 공씨가 지니고 있는 자책감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아까 첫 번째 문제에 천명의 심리와 공씨의 심리를 가지고 한 4개의 선택지가 나왔었잖아. 그치? 예쁜 말 끝을 잊지 못하고 울기만 하였다. 천명, 그는 6학년 때 내가 가르치던 아이였다 하면서 지문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국 이 마지막 낭독은 이 모든 이야기를 뭐랄까 그냥 뒷이야기로 한 번에 몇 줄짜리 이야기로 축약시켜버렸지. 그러면 이후의 내용의 사건의 전개를 일단 기본적으로는 파란불 주머니에 섰네. 사건의 전개를 압축적으로 혹은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하죠?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효과가 있다는 걸 일단 보이시고요. 그쵸? 압축과 요약이 나타나고 결국 그리고 이런 에필로그 형태의 작품 마무리는 이 뭐랄까 봐봐 나에게 있어서 이 천명이는 내가 아끼는 제자였어. 그럼 나도 어머니만큼 안타까움을 느끼지 더 이상 쓸 수가 없대잖아. 안타까워서 내가 이야기를 그냥 썰로 풀 수가 없다고. 내가 관계자이기 때문에. 그럼 자연스럽게 누구에게 파라펜이야 공감의 효과를 주는 거야. 누구에게? 우리 독자들에게 혹은 관객들에게요. 저 사람의 입장이 얘들아 1인칭 시점의 특징이 뭐야? 1인칭은 인물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들여다보는 효과. 공감의 깊이가 확대된다는 특징이 있잖아. 3인칭의 특징이 뭐예요? 사건의 전체적인 양상을 보여주는 거지. 오케이? 1인칭의 특징은 사건의 깊이에 관련된 인물의 특성과 감정과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인물의 심리를 강조함으로써 결국 그의 공감하게 만들어준다 라는 효과까지 우리 정리할 수 있을 거야. 되셨죠? 이 정도까지만 정리해놓으면 작품의 결말 장면까지는 잘 마무리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러 가볼까? 벌써 이렇게 지났어? 길긴 길다, 그지? 자, 하자. 35번 기억부터 가볼게요. 기억, 쥐어짜 있는 소리 뭐예요? 자신을 강제로 배에 태우려는 것에 대한 거부감, 맞지? 2번, 추억의 차는 말없이 쏟아보고 있어요. 선생님이 배경 이야기 해드렸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 말을 안 듣는 천명이에 대한 거부적인 감정으로 보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디귿, 공씨는 말은 모질게지만 눈물을 쏟고 있어. 뭡니까? 배에 타지 않으려는 천명에게 자신의 말과는 달리 연민을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가 전혀 안 되는 바는 아니라는 겁니다. 4번, 천명은 부모의 리부터 읽어야지. 꺼짓한 소리로 나가요. 천명은 부모의 뜻을 거스르고 마음대로 행동한 것에 후회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거 보이시죠? 야, 작품만 똑바로 읽었으면 이거는 주는 문제 아님. 여기서 나가요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거야? 주변 사람들의 강권에 못 이겨 결국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상태가 되는 거 아님? 지금 얘는 가고 싶은 마음 제로, 1도 없습니다. 근데 가야 되는 상태니까 가는 거야. 심지어 내가 마지막으로 믿는 우리 어머니까지도 나보고 가래. 별 수 있나? 가야지 뭐. 자,
그래서 정답 4번이었고요. 5번 미음은 어머니가 이제 그 물 떠놓고 간절하게 비는 장면이었죠. 바다에 나간 천명이 무사하게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다. 뭐 이거 그래요. 이런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36번은 답이 이제 거의 결정됐죠. 일단 1번과 2번은 절대 답이 될 수 없다. 그치? 삼성으로 바로 가는데 1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방식으로 사건을 추론해 나가는 방식. 그러니까 참고로 얘들아 3번 선택지에 있는 이 말도 실은 우리가 1인칭 시점의 특징으로 존재할 수 있는 특징임을 알아두자고. 인물이 그러니까 작품의 서술자가 분명히 추리식 구성의 소설 작품들 가장 대표적으로는 얘들아 뭐 예를 들어 우리 만무방 왔었잖아. 그치? 만무방 같은 경우에서도 이게 추리식으로 구성이 되잖아. 그치? 근데 거기서 그 칠성이나 뭐 이런 그런 인물들의 이름을 나로 바꾼다고 쳐보자면 딱 이런 느낌이 나오겠지. 그치?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이 인물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겠구나라고 느끼면서 추론해가고 추측해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 거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작품을 우리가 대놓고 본 적은 없지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임은 염두에 두자고. 4번 사건을 회상한 거 아닙니다. 참고로 이 작품 극이에요. 현실에서 벌어진 사건이죠. 5번 현장에서 벌어진 사건이고요. 나가 보고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의 결말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됐지? 압축 제시. 근데 얘들아 요거 외에 하나를 더 기억하자고. 이런 부분이 있음으로써 결국 독자 혹은 관객에게 공감을 이끌어내는 효과가 있다. 됐지? 1인칭 효과는 이기니까 1인칭 효과를 연결시키자고. 그것까지 추가해놓고요. 자 37번 보기는 자 지문의 대부분을 설명했지. 그냥 키워드만 읽으면서 평평 날려버릴게요. 1번 갑니다. 부자리가 헐었다. 이거 무슨 뜻이었지? 배의 중간쯤에 헐어서 터진 데가 있어서 임시술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뜻이었어. 이 녀석은 일제강점기 조선어업의 열악한 상황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거야. 당연한 소리 아님? 두 번째, 트럭스 운전수 시험 얘기를 했었죠. 육지에 정착하려는 즉 천명의 의도 확인할 수 있고요. 3번, 내년 봄에 팔려고 했던 새우젓을 모두 미리 팔아서 변통, 임시 변통이라고 하지. 돈을 마련했던 것인데 이 주황의 처의 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 말이 있었어요. 일본의 자본력과 기술력에 대항하려는 저항의지. 지금 이 작품에서 저항의지를 말한 적이 있었니? 보기에서 저항의지라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뭐라고 했었어?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부분을 보면 이 조선의 어업을 빠른 속도로 잠식하여 대부분의 어민이 빈곤층으로 전락했어. 그래서 제일 마지막 줄 뭐래? 당시 어민들의 비참한 모습을 형성한 거라며. 여기서 저항이라는 단어는 1도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은 A파트, B파트 중에 이미 B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조차 없는 쉬운 문제였던 거지. 오케이? 저항의지라는 말을 찾을 수 있는 근거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틀리는 아이들이 있다니까. 그럼 왜 틀린다고? 마음속에 소설을 써보는 거지. 저항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건 너의 생각이고 우리는 지문 속에서 근거를 찾는 국어시험을 치르고 있다라고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항상 근거를 찾아내려고 이걸 쓰세요. 4번, 형들이 죽은 얘기는 천명이 바다를 죽음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과 연결되는 거 맞고. 5번, 부서진 널 쪽에 허리띠로 몸을 묶고 흘러간 그 천명의 시체는 어민들의 비극적 실상, 비극적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죠. 되셨나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지문의 내용들은 다 봤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무의도기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작품이 또 산문이야. 사수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참고로 보통 2년에서 3년 주기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니까 좀 꼼꼼하게 보도록 할 거고요. 쉬었다 합시다. 오케이. 보자. 지금 현재 시각은 55분. 5분에 틀게요. 5분 전에 자리에 앉아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제발 늦지 말고요. 자, 쉬었다 합시다. 아...